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3 7월 학력평가 해설 2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독서 2세트를 함께 해결을 합니다. 19번에서 24번,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있는 29번에서 34번 세트를 함께 할 텐데요. 앞에 있는 것은 사회 경제고요, 뒤에 있는 것은 이 인문입니다. 사회 경제, 이 경제가 늘 우리를 좀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경제의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계속 수능 때까지 그 경제에 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경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경제가 수능 때 또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경제를 쉽게 읽고 그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제는요, 지문에 문제 다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능숙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잘할 수 있게 돼요. 그거 생각하고요, 이 시간에 바로 그 경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배워봅시다. 시작할게요. 사회 경제 예측하기부터 하죠. 첫 번째 문제 19번 문항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 전개 방식이 하나 문제죠. 적절한 거 하나 찾을 때는 글 전체를 아우르는 서술을 한 것을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은 다음에 풀어야 되겠죠. 두 번째 20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선택지 앞부분에 있는 말 빠르게 훑어 내려갑니다. 임금이 일정할 때 한나라 안 값싼 노동력, 상대국보다 임금이 낮은 한 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국가, 상대국. 상대국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국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보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20번 문제는 문단별로 각각의 선택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문 길잖아요. 이렇게 긴 지문은 읽은 다음에 20번 문제를 풀면 그 선택지에 있는 정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찾으려고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되는데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문단별로 읽으면서 읽는 과정에서 각 문단과 관련 있는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풀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연습을 좀 해야 되겠고요. 해설 강의에서는 문항 순서대로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이라면 읽으면서 풀어야 한다라는 걸 좀 여러분이 따로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번입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보기에 사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선택지 앞부분에 있는 말을 보면 뭐 X국, X국, Y국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 앞부분만 봐서는 특별한 출제 요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을 보면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이 예측하기를 하기 위해서 지문을 이렇게 싹 넘겼을 때 이 지문에도 22번 문제와 비슷하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는 것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그래프에 대해서 처음 독해할 때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22번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22번 문제의 정답률이 낮을 거예요. 그래프 관련 문제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배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예측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예측하기 하는 과정에서 그래프를 만나면 그래프의 X축과 Y축에 있는 요소를 반드시 잘 주목을 하세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요소 자체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Y축에 있는 내용을 보면 상대적 임금이란 말이 보여요. 그리고 상대적 노동량이라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요소를 보면 RS와 RT입니다. RS, RT. 이렇게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요소와 관련하여 지문에서 어떤 개념이나 원리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면 그것이 또한 그래프 문제의 핵심 출제 요소가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RS, RD와 관련된 개념,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글 속에서 짚어서 이해하고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삼아야 했습니다. 선택지도 보면 그래서 RS와 RD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S와 RD에 대해서 특히 주목해야 된다는 것 확인했죠.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수성비를 고려했을 때 가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성비 그리고 가 위치 확인하고
관련지어서 처음 독해할 때부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한다면 좋았을 거예요. 선택지 앞부분에 있는 말을 봤을 때는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 그러면 지문 읽을 때도 당연히 그 말을 주목을 해야 했고 관련 정보 잘 이해해야죠. 그죠? 24번 어휘 문제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쭉 훑으면서 출제 요소를 파악을 했습니다. 지문 볼게요. 자, 이게 이제 1문단인데 상대적 우위를 갖는 제한은 수출. 네. 상대적 우위를 갖는 것.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열의를 갖는 제한은 수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그 무역을 하고 있는 두 국가가 다 이득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제무역의 기본 모형인 리카르도 모형은 이러한 무역 원리를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문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리카르도의 원리겠죠. 그럼 이제 그 원리를 잘 이해했는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리카르도가 얘기했습니다. 무역할제와 즉 교역제가 상대적 우위를 가지려면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상대적 우위란 말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상대적 우위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핵심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상대적 우위를 갖는다면 수출하는 것인데, 이 상대적 우위를 가지려면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 우위라는 것과 생산비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산비의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생산비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곱셈으로 설명을 해요. 경제에서요, 개념이나 어떤 원리 방법을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설명을 하면요, 그 정보는 핵심 정보, 출제 요소,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고려해야 할 정보,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제품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즉 노동소요량을 시간당 임금과 곱한 값이라는 것을 반드시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보면, 생산비는 노동소요량 곱하기 시간당 임금이에요. 시간당 임금. 그죠? 이어지는 걸 봅시다. 각국은 기술력을 높여서 노동소요량을 줄이거나, 노동소요량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산비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곱셈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임으로써, 임금을 줄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임금 줄이면 역시 생산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산비가 줄어들면 이건 결국 뭘 갖는 거다? 상대적 우위를 갖는 거다. 생산비를 줄이면 상대적 우위를 갖는 거다. 그래서 이 생산비를 줄인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으로 이 문단에서 이해를 했어야 돼요. 이 문단에서 이해를 해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상대적 우위라는 말도 또 여기 상대적 생산비 우위라는 말로 딱 또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예 이렇게 고칠게요. 상대적 생산비 우위. 네. 그래서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잘 따라왔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나라에서 특정 제약가 이제 상대국에 대해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지 여부는 하고 있는데,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따져야 돼요. 이걸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따지느냐? 상대적 임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상대적 생산성 우위라는 것을 비교한대요. 상대적 생산성 우위와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이거 말이 완전 비슷해요. 그죠? 여기 지금 한 글자 달라요. 그래서 이걸 구별했어야 되는데, 상대적 생산비 우위는 이 두 개를 비교한답니다. 어떻게 비교하느냐 봅시다. 자, 비교한다고 했는데, 먼저 각각의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하죠. 상대적 임금이 뭐냐, 그 다음에 상대적 생산성 우위라는 게 뭐냐,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 임금이라는 것은 자국의 임금을 상대국의 임금으로 나눈 값이에요. 나눗셈은 무조건 핵심 정보. 그러면 자국의 임금을
자, 자국의 임금 그냥 이렇게 줄여 쓸게요. 상대국의 임금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상대적 임금이에요. 상대적 임금이고, 그죠? 그 다음에 상대적 생산성 우위라는 건 이게 뭐냐? 상대적 생산성 우위라는 것은 여기도 나눗셈이에요. 상대국의 노동 소요량을 자국의 노동 소요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식으로 쓰게 되면 상대국의 노동 수요량, 상대국의 노동 소요량, 그 다음에 자국의 노동 소요량으로 이렇게 나눈 값이래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상대적 생산성 우위. 상대적 생산성 우위. 자, 이렇게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걸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비교를 했을 때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자국의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이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상대적 임금보다 그 값이 커야 되죠. 이렇게 큰 경우에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다,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 내용으로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이 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그럼 다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우리 핵심 정보로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걸 짚어보면, 상대적 생산비 우위와 관련하여 이 생산비 우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 생산비를 줄이는 경우예요. 그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상대적 임금보다 상대적 생산성 우위 이 값이 커야 돼요. 그죠? 이렇게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 제품, 이런 갖는 제품을 뭐 한다? 결국은 수출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산비 우위가 있다라고 할 때 이거를 수출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적 생산을 통한 무역이 양국 모두에게 정말 이득이 될까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적 생산을 통한 무역.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선택적 생산을 통한 무역이란 건 상대적 생산비의 우위를 갖는 것을 수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그걸 수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상대적 생산비 우위에 있는 것만 생산해서 또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그걸 생산하지 않고 수입하는 것이고, 이 의미까지 파악했죠. 이제 가와 관련해서 우리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하면 23번에서 수성비를 고려했을 때 가에 대한 답변을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가에서 선택적 생산을 통한 무역이 무엇인지 이해했고 지금 이해를 했어요. 이해된 걸 보면 여기에 이제 표가 있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건 A국의 단위당 노동 소요량, 그 다음에 B국의 단위당 노동 소요량,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요 상대적 생산성 우위 이걸 구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결국 A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는 A분의 B잖아요. 여기 자국이 A국이니까 A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는 결국은 여기 있는 A분의 B입니다. 그러면 6이고요. 3분의 12는 4고요. 6분의 12, 2고요. 그 다음에 18분의 9는 2분의 1, 0.5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나오죠. 요 표를 이제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A국의 시간당 임금이 B국의 3배다. 그럼 이걸 본 순간 상대적 임금이 3이라는 것을 금방 파악을 했어야 돼요. 그죠? 상대국의 임금이 1이라고 한다면 자국의 임금이 3이에요. 3배. 그렇기 때문에 A국의 상대적 임금은 3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3이라고 할 때 이 3보다 자 3이에요. 이거보다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큰 것은 수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3값보다 큰 거는 여기 있습니다. 6과 4. 그렇다면 제품 1, 2는 A국에서 수출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생산해서 수출하는 제품이겠죠. 그렇지 않은 이 3과 4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겠죠.
이 내용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여기서 이해를 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A국 같은 경우에 제품 1과 2 수출, 그 다음에 제품 3, 4 수입 금방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이어진 걸 보면 이때 A국이 수입하는 제품 3을 한 단위 생산하는데 B국은 12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잘 이해를 해야 했는데 제품 3을 한 단위를 생산을 하려면요 A국은 6시간이 걸려요. 반면에 B국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이 걸려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이해했죠? 자, 그런데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이란 말이에요. 즉 B국보다 임금이 3배 높아요. 임금이 3배 높아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B국의 12시간 노동은 그 비용이 요 12시간에 대한 이 노동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지급을 했을 때 그 비용이 A국에서는 4시간 노동한 것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불했을 때랑 같아요. 그쵸? 3배니까. 상대 임금이 3배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B국에서 12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했을 때의 값과 A국에서 4시간 노동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불했을 때 그 비용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B국 12시간 노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원, A국 4시간 노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원. 그러면 그 1,000원을 가지고 제품 3에 대해서 B국 같은 경우에는 그 1,000원으로 한 단위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A국 같은 경우에는 그 1,000원으로 한 단위를 생산을 못해요. 1,000원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4시간 노동에 1,000원이니까 지금 여기는 6시간 노동이 필요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2시간에 대한 그 임금을 더 치러야지 한 단위를 생산할 수 있어요. 자, 이 차이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생산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비가 적은 거예요? B국이죠? B국이 생산비가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비가 덜 들어가니까 제품 3에 대해서는 B국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그 내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쭉 이어지는 것.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 이해했으면 여기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이 부분. 그렇죠?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3 같은 경우에는요. A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B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이에요. 이득입니다. 그래서 A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00원으로 생산하는 걸 수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싼 값의 제품 3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B국은 수출하니까 좋은 것이고 두 나라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같은 논리로 나머지 제품의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따져보면 제품 4도 결국은 B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제품 3과 똑같은 경우예요. 제품 4도. 네. 그래서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임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 이제 다음 물 봅시다. 그런데 상대적 임금과 국제 무역의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서 시장의 가격 정해지듯이 수요와 이제 공급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요와 공급 고려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요 과정이 있습니다. 좀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런 인과관계를 잘 주목하면서 읽었어야 돼요. 여기 지금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이 현재보다 높아진다면 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얼마인데요? 현재는 지금 제시되어 있는 예에서 3이었습니다. 이 3보다 높아진다면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보다 높아지면 생산비가 더 비싸지니까 당연히 재화의 가격도 더 비싸지겠죠. 비싸면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만큼 A국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면 제품 생산을 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품 생산을 덜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 과정 인과관계가 있죠.
각각의 이런 단계를 짚으면서 이런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짚어서 이해를 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A국이 더 적은 양의 재화를 이제 생산하는 동안에 B국이 그 재화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산하기 이제 시작을 하면 A국의 노동 수요는 더 줄겠죠? 왜냐하면 B국에서도 그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B국 사람들이 이제 사니까 A국 그 제품에 대한 수요는 더 줄 것이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도 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에서 3.99로 변했다고 하자. 3.99로 변했다고 하자. 그럼 3.99로 왜 변했다고 하냐? 여러분 이거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대적 임금은 3이에요. 3. 상대적 임금이 3이라는 것은 자 여기 4가 있습니다. 4가 있는데 제품 2에 대해서 요 A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값이 4입니다. 상대적 임금은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이게 4고 그다음에 상대적 임금이 3이니까 제품 2에 대해서는 A국이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고 있거든요. 3.99까지는 자, 이 값이 3.99까지는 제품 2와 관련해서 A국이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고 있죠. 그렇죠? 이제 3.99까지는. 그래서 이제 3.99를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표에서 A국이 수출할 제품의 품목은 변하지 않겠지만이라고 해요. 이거 무슨 말이죠? 제품 2와 관련해서 3.99까지는 자 여기 A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값이 여기 4기 때문에 제품 2는 A국이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수출할 제품의 품목이 변하지는 않아요. 계속 제품 2에 대해서는 A국이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가지니까. 그 내용도 이해했습니까? 네, 그걸 이해를 했어야 되고요. A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제품에 대한 수요량도 A국의 노동에 대한 수요도 이제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인과관계로 이미 이해한 바입니다. 자, 그러다가 상대적 임금이 3.99에서 4.01로 약간 더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약간 더 상승하면 상대적 임금이 4.0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A국의 제품 2에 대해서 상대적 생산성 우위는 4란 말이에요. 그러면 4.01이 4보다 당연히 큰 값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 임금이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못 갖게 되는 거죠.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못 갖게 되니까 제품 2를 원래 A국에서 수출했었는데 A국에서 이제는 수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바뀌어야 되죠. 그걸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품 2를 생산하는 국가는 A국이 아니라 B국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이해했어야 되죠. B국이 새로운 산업을 추구하는 동안 A국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이전 대비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근데 이제 A국에서 제품 2를 생산을 못하면 당연히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죠. 이런 인과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여기서 어떤 연습을 했냐면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딱딱 짚어서 이해하는 연습을 한 겁니다. 그런 읽기를 경제 세트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유의합시다. 이러한 A국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제 그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이해를 했냐면 상대적 생산비 우위와 관련해요. 상대적 임금에 따라서 상대적 임금이 변화함에 따라서 상대적 생산비 우위도 바뀌는 걸 지금 이해를 한 겁니다. 그렇죠? 상대적 임금이 변화함에 따라 상대적 생산비 우위가 바뀌는 걸 이해를 했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은, 자, 이 값들은 여러분이 어떤 값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냐면, 표에 있는 숫자랑 매칭을 일단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 지문에 있는 표 A국과 B국의 노동 수요량과 A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 그 표에 있는 숫자 여기 보이죠? 6, 4, 2, 0.5 봤습니까? 네. 이 6, 4, 요 2와 0.5라는 이 숫자는요, 그 표에 따르면 A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 나타내는 거예요. A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
이렇게 그래프를 읽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3이라는 숫자는 지문에서 뭐랑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죠? 바로 A국의 상대적 임금으로 요 3이라는 숫자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A국의 상대적 임금이요,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대적 임금이 변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했었냐면, 이 3에서 4가 되는 경우로, 이 4가 되는 경우로, 바뀌는 경우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3에서 4, 여기 바뀌어서 4.01이 되는 순간, 4.01이 되는 순간, 상대적 임금이 4.01이 되는 순간 제품 2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생산비 우위가 없어진다라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보죠. 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 곡선, RT. 이거 우리 문제에 있는 중요한 출제 요소였습니다. RT. 짚어야 되겠고요. 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 곡선이 계단 형태를 띠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계단 형태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수출 제품의 품목은 그대로이나 상대적 임금의 증가로 인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만 감소하는 경사 구간이 있습니다. 경사 구간은 수출 제품은 바뀌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3.99까지 바뀌지 않아요. 그쵸? 요 경사 구간. 이 경사 구간의 거의 끝이 3.99겠죠. 3.99까지는 제품 2에 대해서 A국이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가졌습니다. 제품 2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품 2의 수출국이 바뀌지 않았어요. 수출 제품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3에서 상대적 임금이 3.99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를 하게 돼요. 비싸졌으니까.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바로 이러한 경사 구간이라는 거예요. 경사 구간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임금의 증가가 결국 생산 제품의 변화로 이어져 A국에서 제품 2를 생산했었는데 그거를 B국에서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B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자, 그와 관련해서 여기서 생산 제품의 변화로 이어져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수요가 상대국으로 점차 이동해요. 노동 수요가 상대국으로 점차 이동한다는 얘기는 A국에서 B국으로 점점 이동을 하죠. A국에서 이제 B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평 구간이 있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수평 구간에서는 A국에서도, 자, 요 수평 구간에서는 A국에서도 제품 2를 생산하겠지만 B국에서도 제품 2를 생산을 할 거예요. 그와 관련하여 여기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이제 또 이해를 해야 했는데, 먼저 RS부터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여기 RD는 노동에 대한 이제 상대적 수요 곡선이고, 여기 RS가 있는데 노동의 상대적 공급 곡선인데 여기 있습니다. RS. 이 RS는 수직이에요. 수직. 이게 왜 수직이냐? 그 이유를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면, 임금이 변해도 A국 내에서 가용 가능한 노동량이 바로 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죠. 한 국가 내에서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합니까?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이라는 것이고요.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은, 자, 상대적 임금은 RS와 RD의 교점에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원리, 이렇게 결정되는 원리, 이런 결정되는 원리는 경제에서 반드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핵심 출제 요소가 된다.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 RS와 RD의 교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죠,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예요? 3이잖아요. 그래서 이 3이 A국의 상대적 임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3을 A국의 상대적 임금을 우리가 이해를 했었고요. RS가 이제 좌우로 이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교점이 경사 구간에 이제 형성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사 구간에 형성되는 경우에는 A국과 B국 중 한 나라에서 제품의 이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경사 구간에서는, 여기 이 경사 구간에서는 제품 2가 어느 나라에서 생산이 됩니까? A국에서 생산이 돼요. 그런데 이게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요 수평 구간에 이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수평 공간에서 생기게 되면 노동의 수요가 A국에서 B국으로 이제 이전이 돼서 B국에서도 이제 같이 생산이 이루어져요. A국과 B국 모두에서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재화를 생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프와 관련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 이게 결국은 그 그래프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핵심 출제 요소 문제 해결하는 키예요. 그죠? 자, 이런 내용 이해했는지 체크하고요. 마지막 문단을 이제 봅시다. 이렇게 상대적 임금을 고려해 교육제를 정하더라도 수성비에 따라 그 품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수성비와 관련해서 또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 A국이 표에 제품 3을 수입하는 데 드는 단위당 수성비가 제품 3의 단위당 생산비와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가정해 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이에요. 3이라는 경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짚었는데, 생산비만 고려를 하면요. 생산비만 고려를 하면 B국의 12시간 노동은 A국의 4시간 노동에 해당한다는 것도 이해하죠. 임금이 3배니까. 즉, B국에서 12시간 노동에 대해서 치르는 비용, 그 임금과 A국의 4시간 노동에서 치르는 비용, 그 임금이 같은 값이에요. 동일한 임금이죠. 동일한 임금입니다. 하지만 수성비까지 고려를 한다면 결국 8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것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값이 나오냐면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수성비가 단위당 생산비와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A국의 4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요 임금 이 값이 결국은 생산비니까 단위당 생산비와 수성비와 동일하게 요구되니까, 그러면 이 값의 2배가 결국은 수성비까지 고려한 값이죠. 그러니까 결국 8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것과 같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 이해하고요. 이 경우 현재 A국의 6시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제품 3을 A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그렇죠. B국에서 생산했을 때 결국은 A국의 8시간 노동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을 치러야 제품 3을 A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럴 거면 A국에서 그냥 6시간의 그런 노동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그죠? 현재 A국의 6시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제품 3을 A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성비까지 고려를 하면 제품 3에 대해서는 B국이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고 있었는데, 수성비까지 고려를 하니까 비교 우위에 있어서 꼭 반드시 이게 B국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제품 3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비가 얼마냐에 따라 교육제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소비재인 비교육제가 될 수도 있다.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재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내용 이해됐죠?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19번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선택지 선택적 생산이 상대적 임금을 낮추는 과정. 선택적 생산으로 인해 상대적 임금이 낮아졌다. 그런 얘기가 지문에 있습니까? 없지요. 자, 2번입니다. 노동자 임금이 교육제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되는데, 노동자 임금, 그것은 이 지문에서 설명하는 상대적 임금과 관련이 있겠고요. 상대적 임금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 생산비 우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문에서 그 내용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 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즉 변화함에 따라 상대적 생산비 우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그것은 결국은 이 제품을 수출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자의 임금이 결국은 수출 제품, 그 수출하는 재화를 선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 이 지문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3번 교육제와 비교육제의 생산비 산출 방법의 차이, 이런 내용 없고요. 수출국이 수입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이유도 없고요. 재화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공급이 노동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노동의 공급이 노동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아무리 찾으려고 해봐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2번. 그 다음에 20번 보죠. 윗글에 든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금이 일정할 때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비가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금이 일정할 때 노동시간 줄이면 생산비 낮아지죠? 네, 그렇다면 1번 적절합니다. 네, 이 1번 선택지는 이 문단 통해서 적절하다는 판단해야 했습니다. 2번, 한 나라 안에서는 임금이 상승해도 가용 가능한 노동량이 즉각적으로 증가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RS 곡선과 관련해서 이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요.
지문 6문단에 그 RX에 대한 설명 그걸 통해서 2번 선택지 적절하다 판단했습니다. 임금이 상승해도 가용 가능한 노동량이 즉각적으로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RX 곡선이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 그다음에 3번.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이더라도 노동 소요량을 줄여야만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3번에 대해서 여러분 이 문단 읽고서 답 금방 골랐죠? 여기 보세요. 줄여야만. 꼭 줄여야만 하나요? 아니죠. 임금을 줄이면요, 임금 줄인 것에 따라서 생산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비가 줄어들게 되면요,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가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노동 소요량을 또 줄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안 줄이더라도 시간당 임금만 줄였더라도 생산비가 줄어들어서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3번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상대국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도 그보다 임금이 높은 상대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지 판단할 때 여러분 선택지와 지문의 사례를 대응시키면 빨리 답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바로 그 예인데, 이렇게 하면 돼요. 상대국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 예를 든다면 어떤 나라? B국. 5문단에 있죠. A국이 B국보다 임금이 3배 높았습니다. 그보다 임금이 높은 상대국 어디? A국. 그죠? A국이 제품 1, 2를 B국에 수출했어요. 그럼 B국에서는 제품 1, 2를 수입하는 거예요. 이때 두 나라 다 이득이라고 했었죠? 적절한 거잖아요. 이렇게 빨리 판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선택지 내용과 지문의 사례를 대응시키자. 그 점 연습하도록 하고요. 5번 봅시다. 한 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상대적 임금이 특정 재화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낮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임금이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값이 낮으면, 작으면 그 재화의 생산비도 상대국보다 낮다. 자, 그러면 상대적 임금이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값이 작으면 상대적 생산비 우위가 있는 거죠? 상대적 생산비 우위가 있다는 건 생산비가 더 작은 거죠? 적은 거죠? 그러니까 재화의 생산비도 상대국보다 낮다. 적절하죠? 여기에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적절한 판단 했어야 됩니다. 네. 자, 이 5번 선택지에 대해서 잘 판단했는지 또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5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잘 못했다? 뭔가 망설였다? 그렇다면 지문의 이러한 이 핵심 정보를 잘 파악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문 읽기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21번 갈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과와 바나나를 생산을 한대요. X국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 원. 그리고 Y국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과 1kg을 X국에 생산하려면 4시간의 노동이, Y국에 생산하려면 12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바나나 1kg을 X국에서 생산하려면 6시간의 노동이, Y국에 생산하려면 9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려면 약간의 계산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개념 원리 방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했는데, 이런 거죠. X국이 있고요. 이제 Y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가 있고 바나나가 있어요. 그죠? 이 X국 같은 경우에 시간당 임금은 2만 원. 그 다음에 Y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1만 원. 그죠? 그리고 이제 노동 소요량을 짚어보면 X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 X국 같은 경우에는 4시간의 노동, 4. 그 다음에 Y국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의 이제 노동이 필요합니다. 12. 그 다음에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X국에서 1kg 생산하려면 6시간의 노동. 그 다음에 Y국에 생산하려면 9시간 이제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상대적 임금 값은 어떻게 되죠? 상대적 임금은 상대국 임금으로 자국의 임금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X국의 경우에 상대적 임금은 Y국과 비교했을 때 1분의 2죠. Y국 같은 경우에는 X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임금은 2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상대적 임금만 생각하면 안 되고 상대적 생산성 우위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적 생산성 우위를 생각을 해보면 자국의 노동 소요량으로 상대국의 노동 소요량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4로 12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4로 12를 나누면 3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6으로 9를 나눠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3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요 12로 4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요 9로 6을 나눠야지 상대적 생산성 우위 바나나에 대해서 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 9로 6을 나누면 3분의 2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상대적 생산비 우위가 있음을 판단을 하려면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이제 비교를 하면 여기에 지금 요 값이 2예요. 상대적 임금이 2란 말이에요. 그럼 2보다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값이 커야 됩니다. 2보다 큰 거는 여기죠, 여기. 그죠? 3. 그 다음에 요 상대적 임금보다 큰 값. 요거죠? 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상대적 생산비 우위가 있다라는 건 판단해야 했고요. 그래서 X국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수출해야 돼요. Y국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를 수출해야 되고. 여기까지 이 사례와 관련하여 이해를 해야 했는데, 그럼 이 문제도 결국은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 개념 원리를 사례에 갖다 적용해서 결과값을 추론하는 거죠. 이렇게 핵심 개념 원리 방법을 적용하여 결과값 추론하는 것. 이게 여러분 독서에서 고난도의 핵심 지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점. 봅시다. X국에서 사과 1kg을 생산하려면 8만 원의 생산비가, 네, 여기 시간당 임금이 2만 원이니까 노동소요량 4시간이니까 8만 원. 그 다음에 Y국에서 바나나 1kg을 생산하려면 시간당 임금 1만 원인데 노동소요량 9니까 9만 원. 생산비가 소요되겠군. 어렵지 않죠?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X국이 기술력을 높여 바나나 1kg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이제 줄인다면 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술력을 높여서 바나나 1kg 생산하는데 여기 6시간이 아니라 이걸 4시간으로 줄여요. 4시간으로 줄이면 상대적 생산성 우위 값은 어떻게 바뀌는 거죠? 6분의 9가 아니라 4분의 9로 바뀌는 거죠. 4분의 9로 바뀌는 건데, 바나나 생산에 있어서의 생산성 우위는 X국이 차지하게 되겠군이라고 되는데, 4분의 9라고 한다면 이 4분의 9는 이 값보다 어때요? 커요, 작아요? 크죠? 이 값보다 크다라는 것은 상대적 임금보다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값이 크다라는 것으로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4시간으로 줄인다면 바나나에 대해서 X국이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바나나의 수출국이, 바나나의 이런 생산국이 X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2번 선택지의 설명은 적절한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Y국에 대한 X국의 상대적 임금을 고려할 때, 네, Y국에 대한 X국의 상대적 임금 2입니다. 이 값이 2예요. Y국에서 사과 1kg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이 Y국에서 사과 1kg 네,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 12시간입니다. X국의 입장에서는 6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그렇죠. 2배 차이니까 3번 적절하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사과의 생산에 있어서 X국이 Y국에 대해 갖는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과에 있어서 X국이 Y국에 대해서 갖는 이런 상대적 생산성 우위 값이 3입니다. 바나나의 생산에 있어서 X국이 Y국에 대해서 갖는 상대적 생산성 우위 값이 얼마입니까?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3과 3분의 2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이 3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4번 선택지의 설명은 적절하죠. 네, 그래서 4번도 적절하다는 판단을 해야 했고요. 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념 원리를 적용하여 결과값을 추론해서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음 5번을 봅시다. X국과 Y국 모두 사과와 바나나 중에서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2보다 큰 과일은 수출하고 2보다 작은 과일은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겠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렸죠? 답은 비교적 좀 쉽게 나와요. 지금 어떤 재화를 수출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은 요 상대적 임금과 상대적 생산성 우위 값을 비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2보다 큰 3, 사과를 X국은 생산해서 수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Y국 같은 경우에는 자, 요 2분의 1이라는 상대적 임금과 관련하여 요거보다 큰 값,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큰 값은 여기였어요. 3분의 2, 3분의 1은 작죠. 그래서 Y국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X국과 Y국 모두 2랑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 X국은 2랑 상대적 생산성 우위 값을 비교하는 것이고 Y국은 2분의 1과 상대적 생산성 우위 값을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5번. 네. 다음 22번 갈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물었어요. 보기에서 이제 갑국과 을국의 그런 무역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갑국은 아래와 같은 노동의 상대적 수요 곡선과 RD랑 상대적 공급 곡선을 보이고 있대요. 제시된 것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읽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상대적 임금 짚어냈어야 되죠. 상대적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죠? RS와 RD의 교점, 여기.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값인 이 6이 바로 지금 보기에 제시된 경우에 바로 상대적 임금입니다. 그렇죠? 이 값이 상대적 임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2, 그 다음에 8, 4, 1.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지문에 있는 그래프랑 대응시켰어야 됩니다. 지문에 이 그래프랑 똑같이 생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문에 있는 걸 보면 상대적 임금이 3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A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값으로 표에 제시되어 있는 6, 4, 2, 0.5가 이 그래프의 왼쪽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갑국의 상대적 임금은 6이고요. 그 다음에 갑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값이 쌀에 대해서는 12, 밀에 대해서는 8,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해서는 4, 그 다음에 귀리에 대해서는 1인 거예요. 1. 그죠? 그러면 이 값들이 결국은 갑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를 나타내는 값들이다라는 판단을 해야 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수소와 귀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생산성 우위의 값이 4와 1입니다. 즉 상대적 임금보다 작아요. 상대적 임금보다 작으면, 이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상대적 임금보다 작으면 수출할 제품이 아니에요. 수입하는 게 유리한 거지. 그러면 상대적 임금보다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큰 것, 12와 8, 쌀과 밀을 갑국은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유리한 겁니다. 이런 분석까지 해냈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를 정말 잘 읽는 사람이고요. 그런 이해를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대응시켜서 지문의 그래프랑 대응시켜서 이 각각의 요소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개념 원리 방법을 적용하여 갑국이 무엇에 대해서 어떤 재화에 대해서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구나. 그 과정을 익혀야죠. 갑국은 쌀과 밀에 대해서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1번을 보면 RS와 RD의 교점이 A와 B 사이로 이동하더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교점이 A와 B 사이로 이동한다는 건 RS가 A와 B 사이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A와 B 사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쌀 생산비에 우위를 갖는 국가는 바뀌지 않겠고, 쌀 생산비에 있어서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국인데 지금 여기로 와서 자, 이게 상대적 임금이 되더라도, 이 상대적 임금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값이 되더라도 이 상대적 임금보다 상대적 생산성 우위 이 값이 12로 쌀에 대해서는 쌀이 더 이 값이 커요. 그럼 쌀에 대해서는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니까 쌀 생산비 우위를 갖는 국가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2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RS와 RD의 교점이 B와 C 사이로 이동할 경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B와 C 사이로 이동할 경우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수평한 곳으로 지금 여기를 지나는 것인데, 밀 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 일부가 을국에서 갑국으로 이동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밀에 대해서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는 갑국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갑국에서 생산해서 을국으로 수출을 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요 RS가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이 수평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문에서 이해한 건 뭐였냐면, 이 수평 구간에서는 두 나라가 있을 때 두 나라에서 그 재화에 대한 생산이 같이 이루어져요. 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지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결국은 이 밀생산이 갑국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을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말은 결국은 밀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갑국에서 을국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밀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의 일부가 을국에서 갑국으로 이동했다? 이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다르죠. 갑국에서 을국으로 이동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자, 이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답 2번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적 임금, 갑국의 상대적 임금값, 갑국의 그다음에 상대적 생산성 우위값 짚은 다음에 요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요 12와 8이 6보다 크니까 쌀과 밀이 갑국이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돼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에 대한 판단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죠. 3번을 보면 RS와 RD의 교점이 C에 점점 가까워질수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RS와 RD의 교점이, 자, RS랑 RD의 교점이 점점 C에 가까워진다. 점점 이렇게 C에 가까워진다. 일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점점 가까워집니다. 각국에서 생산하는 밀에 대한 을국의 수요량은 점차 줄어들게 되겠군이라고 되는데, 지문에서 요런 경사에 이제 위치하게 되면, 이런 경사에 위치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량도 결국은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 요 점을 생각을 하면 상대적 임금이 그 값이 커진 거잖아요. 그럼 갑국의 임금이 더 비싸진 거예요. 갑국의 임금이 을국에 비해서 그 배가 더 커졌으니까, 그 값이 커졌으니까 갑국의 임금이 더 비싸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밀의 가격이 높아진 거죠. 밀의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은 당연히 그 밀을 갑국에서 을국으로 수출했는데 을국에서 그 비싼 거를 덜 사겠죠. 그러니까 밀에 대한 을국의 수요량은 점차 줄어드는 겁니다. 이 경사면에 있었으면 점점 가까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선택지도 적절한 겁니다. 3번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선택지예요. 이런 선택지에 대한 판단 연습을 여러분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RS와 RD의 교점이 D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D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D로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자, 이게 이 교점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교점에서 상대적 임금이 결정이 되니까 이 말은 결국은 갑국의 임금이 싸진 거예요. 갑국의 시간당 임금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갑국이 생산하는 밀의 가격이 어떻게 되죠? 밀의 가격이 이게 낮아지겠죠. 그래서 현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지겠군이라는 것이 적절한 거죠. 그죠? 네, 이렇게 RS와 그 다음에 RD의 교점에서 상대적 임금이 결정된다. 그래서 상대적 임금이 6에서 이 값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임금이 싸진 거다. 그 값이 작아진 거다. 이런 판단을 통해서 밀의 가격이 상대로 낮아진다는 추론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 4번 선택지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여기는 잘 연습해야 되는 그런 선택지예요. 그 다음에 5번 보죠. RS와 RD의 교점이 D와 E 사이에서 형성될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와 E 사이에서 이제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교점이 D와 E 사이에서 이제 형성이 되면 이 수평 구간에 요거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에 대해서는 을국이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고 있겠죠. 을국이. 이에 대해서는 이제 지문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 수소와 길이는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품 3과 4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을국은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B국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B국이 제품 3과 4에 대해서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기에서도 을국이 수수와 귀리에 대해서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D와 E 사이에 생성될 경우에 각국과 을국 모두에서 수수를 생산하게 되겠군이라고 되는데, 네. 지금 이 RS가 이 경우일 때 을국은 수수와 귀리에 대해서 상대 생산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은 상대적 임금의 변화로 인해서 상대적 생산비 우위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바뀌는 과정과 관련하여 이 수평 구간에서는 두 나라에서 그 재화의 생산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소에 대해서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수소를 생산하게 되겠군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한 거죠. 네. 이어서 23번 보겠습니다. 수성비를 고려했을 때 가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일단 가를 확인을 해보죠. 가는 뭐냐면 이렇게 선택적 생산을 통한 무역이 양국 모두에게 정말 이득이 될까? 이런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뭐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수성비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7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제품 3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3에 대해서 상대적 생산비의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는 A국이 아니라 B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B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A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단위당 수송비가 제품 3의 단위당 생산비와 동일하게 요구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당 생산비랑 그다음에 단위당 수송비랑 이제 동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일 때 생산비만 고려한다면 B국의 12시간 노동은 A국의 4시간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 B국의 12시간 노동은 A국의 4시간 노동과 그 비용이 같죠. 상대적 임금이 3배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것은 동일 비용입니다. 비용이 같아요. 비용이 같은데, 이렇게 B국의 노동시간과 A국의 노동시간을 이제 비용이 같다라고 이제 본 것은 결국은 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노동시간으로 지금 환산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와 관련하여 수송비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7문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당 수송비랑 단위당 생산비랑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시간당 임금이 이제 같다라는 설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생산비는 결국은 요 노동시간만 가지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4시간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그만큼 수송비가 또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노동시간으로 그 비용의 값을 나타내면 8이에요. 그런데 A국 같은 경우에는 제품 3 한 단위 생산하는데요. 여러분 지문의 그 앞에 표를 보면 알겠지만 노동 소요량이 6이에요. 6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이라는 비용은 이 8이라는 비용보다 훨씬 값이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A국의 입장에서는 제품 3을 수입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쓰는 게 이익입니다. 그러면 B국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B국의 입장에서 수송비를 들여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해도 그건 결국은 A국에서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B국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에 대한 판단을 이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했어야 되는데 5번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5번을 보면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자국의 생산비와 수송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자국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대응시켜야 되는 나라는 B국이 되겠죠. 그래서 B국에서 이 생산비, 자 A국과 상대적 임금의 격차를 이제 고려해서 동일한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A국의 노동시간으로 이 생산비를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4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수송비도 그 A국의 노동시간으로 그걸 환산해서 이제 나타낸다고 한다면 4라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비용이 8입니다. 8이에요. 임금은 같다라고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국과 B국 상대적 임금 고려해서 그걸 같다라는 설정을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상대국은 어디입니까? A국입니다. 그렇죠? A국에서 노동시간, 자꾸 이제 생산비로 이 노동시간을 이제 환산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노동소요량이 값이 6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8이고 이 값이 이제 6인 경우에는 결국은 이익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이익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6이라는 것보다 이 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적어야 되겠죠. 적어야 돼요. 즉 5라든가 4라든가 적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8이라는 숫자가 이 6이라는 숫자보다 크면 이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면 안 되고 생산비와 수송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 이 6보다 적은 값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다 적은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는 설명이 적절한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오답을 보면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수송비가 자국의 생산비보다 적게 소요될 때만 이익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송비랑 그 다음에 생산비랑 합쳐서 자, 이 합친 값이 커지는 경우, 즉 이 노동시간보다 큰 값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익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번 선택지는 답이 안 되겠고,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자국의 수송비가 상대국의 수송비보다 더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송비가 상대국의 수송비보다 더 적게 소요될 경우에 지금 지문에서 두 나라의 수송비를 비교해 가지고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이거는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2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수송비가 부과되더라도 수송비가 노동시간으로 이제 환산해서 그 부과된 비용을 생각하면 4였습니다.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임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 만약에 상대적 임금이 줄면 어떻게 돼요? 커지면 어떻게 되고? 주느냐 커지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입니다. 뭐가? 생산비가 변해요. 생산비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산비가 줄어드는 경우에 상대적 임금이 변해서 생산비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적절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를 보면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수송비가 부과되었을 때에도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이익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번 선택지 된 판단을 잘 못해서 4번을 또 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꽤 많아요. 많을 겁니다. 아마 전주를 어떻게 알았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런 선택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랑 선택지를 또 대응시키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 수송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A국의 노동시간으로 그 비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서? 칠문단에서. 그래서 수송비를 A국의 노동시간 그 단위로 나타내면 4였어요. 값이. 이 4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 그 값이 부과되었을 때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이익이 된다고 했는데 이 자국을 B국에 대응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대국은 A국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제품 3이었어요. 그럼 제품 3에 대해서 상대적 생산성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큰 것은 어느 나라죠? B국입니다. 제품 3에 대해서 이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큰 것은 B국인데 B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는 안 바뀌어요.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안 바뀌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수송비가 4만큼 부여돼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8만큼 되고 이 8이 결국은 상대국의 그런 노동시간, 노동 소요량보다 그 값이 커서 이익이 안 됐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안 바뀌고 이 비용이 크게 부여가 되다 보니까 수송비가 크게 많이 부여가 되다 보니까 이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서 이익이 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이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비국처럼 이렇게 수성비가 4만큼 부여가 된다면 이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지되어야만 이익이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A국, B국과 또 관련지어서 이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24번을 보면 문맥상 기역 미음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기역을 보면 지문에 그 앞에 리카르도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리카르도에 의거하는 거죠. 고인의 뜻에 의거하면 전재산을 의거하여 전재산을 사유에 기부했다. 요 1번이 지문과 이제 의미가 유사한 거네요. 이걸 답으로 골라야 했고요. 지금 여기 이 경우에는 앞에 부사어를 고려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목적어를 고려를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목적어가 목소리인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다 앞에 있는 높이 앞에 있는 목적어가 기술력이에요. 기술력과 목소리는 그 의미 속성 특성이 많이 다르죠. 그렇다면 의미가 유사할 수 없어요. 여기에 따졌다 앞에 보면 왜 책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라는 이런 절이 있는데 지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따져 앞에 상대적 생산비 우일이에요. 그럼 상대적 생산비 우일하는 것과 이렇게 왜 책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화내는 것 관련된 이런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역시 또 그 앞에 문장 성분의 의미 속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미 유사할 수 없겠고요. 여기 목적어 감정입니다. 이제 지문 같은 경우에 리을 나타내면 앞에 자 변화입니다. 그러면 역시 의미 속성, 목적의 의미 속성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어려운 거냐면 변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앞에 있는 성분의 의미 속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가까운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요. 우리 29번에서 34번 함께 할게요. 자, 이어서 입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회 경제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이 입문 앞에 경제에 비해서는 우리가 또 이제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이 입문도 요소 좀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말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익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하기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문제 내용 전개 방식이에요. 이런 문제는 앞부분에 글의 핵심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면 1, 2, 3, 4, 5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 글의 핵심어 짚으면 실존적 불안이란 말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 이제 풀었어야 되는데 강의에서는 뭐 지문 다 보고 순차적으로 해결을 할 텐데 선택지 앞부분에서 핵심어를 짚으면 중국의 상고시대 폴리스 형성 이전,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 폴리스 형성 이후, 공자의 세상을 계승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 그런 말들을 체크해 놓고 지문 독해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분 각 문단별로 잘 짚어서 문단별로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31번 쟁농과 상보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쟁농과 상보의 위치 확인하고 비교했다는 얘기는 결국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대비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잘 짚는 읽기를 해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활동 과제가 있고요. 뭐 적절, 부적절 이렇게 판단되어 있는데 읽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은 게 33번이네요. 그럼 가에 대해서는 문맥을 짚어서 처음 독해할 때부터 미리 정확하게 이해를 해놔야 하고 능숙하다면 읽는 과정에서 33번 문제의 답을 골랐어도 됩니다. 지문 다 읽고 답을 고르더라도 이미 이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답을 골랐어야 돼요. 그 다음에 34번 문제는 어휘 문제네요. 자, 그러면 지문 봅시다. 여기 지금 운명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운명이냐면 사라진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소멸되는 것 관련해서 인간은 실존적인 이제 불안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실존적인 불안이라는 말이 문제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 앞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핵심적인 말로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실존적인 불안 관련해서 같이 제시가 되어 있는 수평적 모순관계 그리고 여기 수직적 모순관계라는 말도 함께 주목을 해야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평적이라는 것과 수직적이라는 말은 서로 좀 대비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비되는 쪽으로 주목을 해서 수평적 모순관계와 관련해서는 다른 개체들과의 어떤 모순,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모순은 여기 절대적 존재와의
어떤 모순이다라는 것을 특히 이제 주목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다른 모든 개체들과 그다음에 절대적 존재와 이런 말을 특히 이 둘의 차이점으로 주목을 했어야 됩니다. 여기서 수평적 모순은 하고 이제 설명을 해요. 수평적 모순은 그래서 다른 모든 개체들이란 말이 주목했다고 한다면 개체들 간의 다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 요 말을 금방 이해를 했을 거예요. 개체들 간의 다름, 즉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비롯되는 갈등이다. 그리고 수직적 모순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갈등이겠습니까?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갈등이겠죠. 그래서 절대적 존재가 개체에게 늘 알 수 없으므로 남아있어 비롯되는 갈등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존적 불안에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이 실존적 불안에 대한 이제 이 대처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실존적 불안과 관련하여 수평적 모순 관계, 수직적 모순 관계 주목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둘의 대비되는 짝도 주목을 했고요. 이렇게 대비되는 짝이 결국 문제의 핵심적인 출제 요소가 됩니다. 다음 문단 보면 폴리스가 형성되기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절대적 존재는 각 개체에게 미지의 대상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폴리스 형성 이후에는 어때요? 폴리스가 형성된 이후 이 절대적 존재에 규명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30번 문제의 답을 또 빠르게 판단했어야 됩니다. 이성의 힘을 통해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 이 이성의 힘을 가지고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이 서양 철학에서는. 그래서 수직적 모순과 수평적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모순에 관한 것은 절대적 존재를 밝히는 거죠. 절대적 존재의 그런 본질, 절대적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그 본질을 밝히는 것은 수직적 모순 관련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직적 모순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수평적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다. 이걸 또 여기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걸 이해를 했는지 체크를 하면 되겠는데, 절대적 존재의 본질에 해당하는 말이 여기 보편적 원리입니다. 보편적 원리를 통해서 절대적 존재의 본질을 밝히려고 한 것이고요. 보편적 원리라는 것은 개별 개체들에게 두루두루두루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보편적 원리라는 것을 밝히면 결국 개별 개체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개체들의 다름을 아우르는 보편적 원리예요. 보편적 동일성이에요. 이 보편적 동일성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보편적 원리일 텐데, 이 보편적 원리라는 건 개체들의 다름을 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다 두루두루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개체들의 다름을 아우른다? 이건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절대적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안다? 수직적 모순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내용이 결국 뭘 설명한 것이다? 수직적 모순과 수평적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하여 이 말을 이해를 했는지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인문 지문은 이렇게 앞뒤 내용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맥락을 정확히 잘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개체들이 모순 없는 체계 속에서 정당한 구성 요소들을 이제 규정된다는 것인데, 이 말도 결국은 이 말이죠. 보편적 동일성을 지닌 개체들로 규정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공통점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찾았다? 그것은 결국은 모순이 없는 거예요. 같다라는 건. 그래서 모든 개체들이 모순이 없는 체계 속에 정당한 구성 요소들로 규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체들의 이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네, 그 보편적 원리가 뭐냐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이 또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쟁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쟁론이 중요한 겁니다. 쟁론. 그래서 이제 쟁론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쟁론은 이 서양 철학의 요 앞에서 설명한 이런 내용과 관련 있는 게 쟁론이에요. 특히 절대적 존재의 본질 무엇이냐와 관련 있는 것이죠. 중국 상고 시대의 경우에는 경우에도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 존재는 미지의 대상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양에 대한 얘기와 중국에 대한 얘기로 크게 나뉩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비되는 짝을 짚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춘추 시대 이후에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는 학자들의 관심,
절대적 존재와의 수직적 관계로부터 인간과 다른 인간들과의 수평적 관계인 인화관계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빨간색으로 밑줄 쳤을까요? 이거는 앞에 문단의 내용과 대비되는 거죠. 앞에서는 절대적 존재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수직적 모순뿐만 아니라 수평적 모순을 함께 이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동양에서는 절대적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에 주목했느냐? 수평적 개체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걸 보면 그들은 집단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인 또는 예와 같은 구체적인 도덕적 가치를 마련함으로써 집단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도덕적 가치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체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인과 예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함께 공유했다라는 것은 함께 지키는 거예요. 함께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름으로 인해 비롯되는 그 갈등 모순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집단의 가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음으로써 개별 개체 간의 다름이 줄어들겠죠. 모순 갈등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한 집단에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유지, 때 갈등이 줄어드는 거예요. 도덕적 가치에 따르면 자신을 드러내기를 삼가는 방식인 상보가 중요해졌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상보는 여기 앞에서 얘기한 이 내용과 관련지어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런 인과 예와 같은 도덕적 가치를 따르는 것, 그와 관련 있는 것이 상보다, 이런 이해를 해야 했죠. 네. 이 두 방식은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과 해결의 과정이 모두 다릅니다. 둘의 이제 차이점을 우리가 짚었잖아요. 그런데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점에서는 당연히 통하겠죠. 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의 것, 전자는 절대적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규명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절대적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개체마다 또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답을 내려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그건 결국 해석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밝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자와 관련하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외면했는데, 그리고 집단 내에서 개체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만, 집단이 이제 공동으로 지켜야 되는 도덕적 가치를 제시해서 개체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이제 집중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런 수평적 관계와 관련된 모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 것이니까 부분적인 해결에 불과한 것이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방식은 도시 문명이 본격화되면서 성곽 안의 공간에서 완벽한 지배 질서를 이제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에 고안된 인간 중심적인 방식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주목해야 했냐면 공통점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독해할 때 공통점 나오면 주목하는 겁니다. 반면 이들과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원시적인 이 방식은 하면서 앞서 제시한 두 개의 방식과 이제 또 다른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수직적 수평적 모순의 불가피성을 이제 인정한대요. 그럼 앞에 두 가지의 방식과 이제 다른 점이니까 또 이 정보도 주목해야 하는 거죠.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음의 상태로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제 두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 것과 이제 차이점이니까 주목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절대적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규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도 자체가 무용한 거예요. 개체 간의 모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점. 개체 간의 모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는 것. 앞에 두 가지 방식은 개체 간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었죠? 그럼 이 또한 앞에 두 가지 방식과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주목해줘야 되는 거예요. 각 개체는 모두 절대적 존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과 관련해서 개체들은 절대적 존재로부터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에 자신을 맡기고
이게 이제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기 절대적 존재에 종속된다라는 말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절대적 존재에 종속된다.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에 자신을 맡겨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간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카리스마의 이제 개념이 나와 있는데, 카리스마는 절대적 존재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능력이라고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이 있어요.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이 있는데, 이런 이 대상에 이런 임시적으로 기생하며 그 대상의 변화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것. 여기서 임시적으로 기생한다라는 것은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것과 연결되는 말이죠. 모였다가 흩어졌다. 자꾸 바뀌니까 임시적으로 기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방식은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기에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지도 외면하지도 않는다.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둬요.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해요. 그들에게 실존적 불안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은 단지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에 제각기 기생하는 것을 곧 자신의 이제 정체성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두 방식이랑 그 이후에 설명한 그 원시적 방식이랑 또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모순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앞에 두 가지 방식은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차이점 나타내는 말로 주목해야죠. 그 다음에 개체의 정체성을 임시적인 것으로, 그래서 언제든 양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가와 관련하여 이거 출제 요소라는 거 확인했었는데 가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러면 이 가의 맥락의 이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주목해야 했죠. 정체성을 임시적인 것으로 양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말입니까? 이 앞에서 본 여기 카리스마를 부여받아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에 임시적으로 기생하며 그 대상의 변화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이 부분이랑 통하는 내용이죠. 임시적으로 기생하면서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이 변하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체의 정체성은 임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빨간색 밑줄 친 앞에 문단의 내용과 이 밑줄 친 가의 내용을 서로 연결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가의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가와 관련된 문제의 답을 빨리 골랐어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여기 이 논리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월등한 지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동물에 특화된 생존 능력과 이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읽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웨클의 내용 정의 방식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는데,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두 방식 서로 대비하고 있죠. 그렇죠? 즉 서양의 것과 중국의 것 비교하고 있고요. 대비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원시적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방식을 소개하고 있죠. 답 1번으로 금방 나오네요. 그 다음에 실존적 불안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식적으로 설명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실존적 불안에 상반되는 양식을 사례를 들어서 열학설의 쟁점 구체로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존적 불안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을 제시한 다음에 일반적 인식에 대해서 다양한 차에서 비판하는 내용도 없죠. 실존적 불안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차를 나열한 후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30분의 1번을 보죠. 적절한 거 찾는 문제인데 1번 적절합니까? 중국의 상고시대에는 수직적 모순에 대한 해결보다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문단 보세요. 3문단 보면 중국 상고시대의 경우에도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 존재는 미지의 대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춘추시대 이후에 공자의 사상을 개성한 학자들의 이제 관심이 절대적 존재와의 수직적 관계로부터 수평적 관계인 인화관계로 이동해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상고시대에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중국의 상고시대에는 절대적 존재는 미지의 대상이었고, 춘추시대 이후에 수직적 모순보다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 뒤에 있는 내용과 맞질 않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폴리스 형성 이전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단을 보면 폴리스가 형성되기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절대적 존재는 미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폴리스가 형성된 이후에 절대적 존재에 대해 규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폴리스 형성 이후에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규명 시도가 시작됐으니까 폴리스 형성 이전에는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이거 적절하네요. 이걸 이제 이 문단을 가지고 판단했어야 되겠고, 3번을 보면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가하다라는 한계에 관한 내용과 연결을 짓고 있어요. 근데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가하다라는 이런 한계는 사문단에 따르면 무엇의 한계로 제시가 되어 있냐면 전자의 한계. 자, 사문단의 세 번째 줄에 전자란 말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줄에 보면 절대적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체가 끝없이 답을 내려도 그것이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즉 서양 철학에 대한 한계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원시적인 방식과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원시적인 방식은 서양 철학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서양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두 개와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양 철학의 한계와 이런 원시적인 방식을 연결하는 것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겠죠. 4번을 보면 폴리스 형성 이후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와 개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순을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봤습니까? 여러분 이 문단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폴리스 형성 이후에 서양 철학에서는 이런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수직적 모순, 그 다음에 개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수평적 모순을 둘 다 함께 동시에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은 개체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개체 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들은 개체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 즉 집단의 도덕적 가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과정에서 개체 간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봤죠. 그렇다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31번을 보죠. 쟁론과 상보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쟁론은 절대적 존재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상보는 절대적 존재의 종소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확립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쟁론, 즉 이 서양 철학과 관련된 것인데 절대적 존재를 부정했습니까? 쟁론은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히 적절하지 않겠죠. 그죠? 네, 그리고 절대적 존재의 종소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상보는 중국의 철학과 관련이 있을 텐데 중국에서는 삼문단에 따르면 춘추시대 이후에 이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이제 판단했을 뿐이에요. 이 절대적 존재 종소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확립됐다는 얘기도 지문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쟁론이 개체 간 다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체 간 다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쟁론은 무엇과 특히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보편적 원리를 찾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도 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상보는 개체 간 다름을 아우르는 동일성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되는데 개체 간 다름을 아우르는 동일성을 규명하는 것은 보편적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고 보편적 원리를 찾는 것은 쟁론과 오히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상보와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택지를 보면 쟁론은 상보와 달리 개체의 다름을 보편적 원리를 통해 하나의 모순 없는 체계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지문에 어떤 내용과 관련돼서 생각하면 됐습니까? 거기 이 문단에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직적 모순과 수평적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절대적 존재의 본질에 해당하는 보편적 원리를 밝히면 개체들의 다름을 아우르는 보편적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보편적 원리라는 것은 개체의 다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 원리를 통해서 개체의 다름을 하나의 모순 없는 체계, 즉 여러 개체에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그런 특성을 발견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3번 선택지의 내용은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죠.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4번을 보면 상보든 쟁론과 달리라고 하면서 이제 이 뒷부분에 이제 내용을 제시를 해놨는데 상과 간의 공간에서 개체가 완벽한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라는 것은 상보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쟁론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론과 달리라고 말하는 부분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쟁론과 상보는 모두 개체의 존재와 소멸을 주관하는 미지의 대상을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은 쟁론도 아니고 상보도 아니죠. 가장 마지막에 설명한 원시적인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32번을 보면 다음은 윗글 읽은 A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와 이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이다. 올바른 것만 이제 있는 대로 고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의 논리랑 야생의 논리의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을 파악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논리라는 것은 이제 무엇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 6문단에 이제 보면요. 도시의 논리라는 것은 바로 쟁론이나 상보를 중시하는 방식입니다. 쟁론이나 상보를 중시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생의 논리라는 것은 결국은 지문의 5문단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야생의 논리죠.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면 공통점, 도시의 논리랑 야생의 논리에서는 모두 집단의 질서를 우선시하여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하고 있는데, 집단의 질서를 우선시해서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 것은 특히 공자 이후에, 그 춘추시대 이후에 공자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이 그랬던 거죠. 그렇다면 야생의 논리 그러냐? 야생의 논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통점으로 제시한 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건 맞지 않아요. 도시의 논리에서는 야생의 논리와 달리 개체들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야생의 논리에서는 개체들 간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인정했습니다. 근데 도시의 논리에서는 해결하려고 했었죠. 쟁론과 관련해서는 수직적 관계의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동시에 수평적 관계의 모순도 해결하려고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보와 관련해서는 특히 수평적 관계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적절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야생의 논리에서는 도시의 논리와 달리 수직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려고 했다고 되는데, 야생의 논리에서는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평가한 건 맞는 거죠. 그러면 B와 C가 제대로 한 거네요. 그럼 B와 C 제대로 한 거 4번이네요. 그렇죠?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33번을 보면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를 우리는 이미 이해를 했습니다. 개체의 정체성을 일시적인 것으로, 그래서 언제든 양보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본다. 이 내용은 그 앞에 문단에 카리스마를 부여받아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에 임시적으로 기생하며 그 대상의 변화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내용에 해당되는 걸 이제 답으로 고르면 되겠는데, 바로 이제 몇 번이겠습니까? 자, 1번인가요? 개체 간 정체성이 충돌할 때 다른 개체의 정체성을 우선하에 따른다. 다른 개체의 정체성을 우선하에 따른다? 1번 방금 전에 읽은 내용이랑 통하지 않죠. 통하는 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카리스마를 부여받아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에 맞춰서 개체의 정체성이 가변적으로 변해진다. 즉, 이 대상이 변화하면 개체의 정체성 또한 변한다.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번을 보면 개체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춰 대상에 카리스마를 부여하여 기생한다. 대상에 카리스마를 부여하는 건 절대적 존재예요. 지문의 내용이랑 일치하지 않죠. 3번을 보면 여러 개체들이 각인해온 존재 양식을 모두 수용할 때까지 정체성에 대한 규명을 유보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각인해온 존재 양식을 모두 수용할 때까지 정체성에 대한 규명을 유보한다? 이게 그 가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가의 맥락과 동떨어져 있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개체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이 변함에 따라 개체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이지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체성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4번 또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문맥상 기억 미음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멸되는 건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계승한 건 이어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건 옮겨져. 해소하는 건 없애는 거예요.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답이네요. 그 다음에 미음을 보면 월등하는 뛰어나니죠. 네, 함께 34번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두 개의 세트를 함께 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지문의 글자 수가 많고 문항수도 각각 6문항씩이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길 바라고요. 그에 따라 여러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끝까지 응원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